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이 미주은입니다. 오늘은 한국 날씨가 어떤가 해서 네이버 들어가서 검색을 해봤는데요. 그런데 오늘은 전반적으로 기온도 좀 떨어지고요. 비가 오는 곳도 여러 곳이 있네요. 모처럼 맞이한 주말인데 날씨가 좋지 않아 실망하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아쉬운 마음 달래시면서 잠시 미주은 방송 시청하시면서 이번 주말도 알차게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지난 3개월간 보내드리고 있는 10년 내에 10배 성장할 30종목 발굴 프로젝트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프로젝트도 후반부로 들어섰습니다. 벌써 21번째 종목을 함께 공부할 순서가 되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종목은 한국 분들께서도 많이 투자하고 계신 텔라닥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아주 애착이 가는 종목인데요. 미주은을 오랫동안 함께 해주신 패밀리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저는 작년 7월경부터 리본고라는 종목에 저의 투자금의 많은 비중을 가져갔었는데요. 리본고 주가가 하늘을 향해 치솟던 10월의 마지막 밤 텔라닥과 리본고의 합병이 진행되면서 많은 리본고 투자자들께서는 아쉬워하시던 추억이 남아 있습니다. 아무튼 아직까지도 텔라닥 주식은 제가 전체 보유 종목들 중에 5번째로 보유량이 많은 저의 주요 투자 기업인데요. 지난 수요일에 텔라닥 주주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뉴스가 전해졌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제가 CNBC 들어가서 따온 화면인데요. 지난주 수요일 아마존이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 전역의 아마존 직원들을 위해서 원격 진료를 여름에 론칭을 하는데요. 이 기사가 발표되면서요. 아마존 케어의 진화가 텔라닥의 큰 리스크라고 판단한 투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텔라닥 주가가 하락하는 원인이 제공됐는데요. 아마존 주주로서는 굉장히 반가운 일이고요. 한편 텔라닥 주주로서는 약간 걱정스러운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3월 20일 토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내가 원격 진료 대장주다. 텔라닥입니다. 미주은 오늘의 이야기는요. 첫 번째로 텔라닥의 투자 가치 그리고 리스크를 함께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텔라닥의 2020년 4분기 어닝 발표가 있었는데요. 과연 그 내용이 얼마나 좋았는지 그리고 가이던스가 나왔거든요. 2021년 텔라닥이 예상하고 있는 그들 기업의 비즈니스 상황은 어떤지 함께 점검하는 시간도 준비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텔라닥의 2025년 예상 주가를 함께 계산해보는 순서도 마련했고요. 마지막은 역시 Catch Me If You Want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백신의 보급과 함께 약간 흔들리고 있는 우리의 기업이죠. 텔라닥 스토리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주은과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독 그리고 좋아요는요. 여러분과 제가 함께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알람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방송의 첫 번째 챕터입니다. 텔라닥의 투자 가치 그리고 리스크를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리는 자료들은요. 텔라닥의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2021년 1월 달에 발표된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그들이 사용했던 PPT 내용을 따왔습니다. 그리고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웹사이트에서 참고한 그런 자료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텔라닥의 미션을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텔라닥의 미션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헬스케어의 경험을 혁신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가장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간단 명료한 그런 미션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수치로 보는 텔라닥, 과연 어떠한 숫자들이 텔라닥을 대표하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미국 지역에만요 7천만 명이 지금 텔라닥 헬스 솔루션을 이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2020년 텔라닥을 통해서 형성된 클리닉 그리고 테라피스트 방문 건이요 무려 1,000만 건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폴춘 500대 기업 중에 40% 이상이 텔라닥의 고객인 것으로 지금 발표가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고객 정보가 축적된 것이 총 10억 건이 넘어간다. 따라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텔라닥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텔라닥의 매출 성장 추세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텔라닥의 투자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긴 합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매출 성장률을요, 우리가 연평균으로 나누어 보니까 무려 70%가 넘어가는 굉장히 건강한 그 매출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기업인 것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과연 이 성장세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가 우리 투자의 관건이 되겠죠. 자, 그리고 조금 더 고무적인 것은요, 전체 매출 중에 80%가 넘어가는 비중이요, 반복 매출에서 창출된다고 합니다. 즉 멤버 그 구독 같은 데서 나오는 그런 매출을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급격하게 성장한 이 매출이 바로 떨어질 가능성 굉장히 적은 거죠. 왜냐하면 멤버 구독 같은 것은 사실 1년 이상씩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조금 있다가요, 이렇게 많은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구독비, 즉 멤버들을 유지하는데 그 유질이 얼마나 되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는요, 텔라닥의 회원수 그리고 방문자 수의 성장률을 살펴봅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의 추세인데요, 연평균으로 나누어 보니까 40% 정도 지금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원 수도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이죠. 그리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방문자 수를 보니까요, 이들은 이제 비짓이라는 숫자를 쓰는데요, 이 비짓은 뭐냐면요, 멤버가 아니더라도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일회성 고객, 그 방문수를 얘기합니다. 연평균 80% 정도 이상 증가를 한다. 따라서 여태까지 그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숫자들은 굉장히 양호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에비타의 성장 추세를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들 에비타 기억하시죠? 어닝의 일종이죠. 근데 이제 어닝이라는 것은 보통 뺄 거 다 빼고 남아있는 순이익을 얘기하는데요. 에비타에서는 earning before interest, tax,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 그래서 earning은 earning인데요. 그 앞에 이제 인터레스트도 아직 뺀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자도 빼지 않았고 세금도 떼지 않았고, 그리고 감가상각비라고 얘기하는 그 매년 고가의 장비 같은 것을 이제 나누어서 회계상에 기재를 하는데 이 비용도 아직 빠져나가지 않았고요. 그리고 amortization이라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비용을 분산해서 기록을 하는 건데, 그 디프레시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 실제 존재하는 물질적인 기계, 장비 같은 것을 얘기하고요. 설비죠, 보통. 그리고 amortization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지 않는 intangible asset을 보통 감가상각할 때 이용하는 것이 amortization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이게 순이익은 아니지만 순이익의 일종이라는 거죠. 이렇게 사소한 비용들을 다 빼기 전에 그 에비타 순이익을 살펴보니까요, 2018년부터는 에비타가 지금 흑자로 전환했다.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긴 합니다. 그리고 넷 인컴 순이익은 아직까지 적자라는 점은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해야 될 투자의 핵심적인 상황 중에 하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에서는요, 텔라닥 서비스의 장점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예를 들어서 저의 주치의가 수술을 받으라고 지금 권유를 하는데요, 정말로 수술을 꼭 받아야 할까요? 라고 제3자의 의견을 물어보고 싶은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경우에도 굉장히 텔라닥 서비스가 효용 가치가 있는 거고요. 혈압이 요즘에 너무 올라가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요즘에 스트레스가 너무 많고 걱정거리가 많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담을 받고 싶은 환자분들도 계실 거고요. 아니면요, 그냥 그 의사들과 온라인을 통해서 가깝게 커넥션이 되고 싶은 그런 환자분들, 체중 조절을 하고 싶다. 아니면은 요즘에 계속 힘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이렇게 고민이 많으신 분들, 아니면은 갑자기 이제 열이 많이 납니다.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될 수 있는 건강 관련된 많은 이슈들을 한 가지의 채널을 통해서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게 텔라닥의 서비스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옆에 보시면요, across any site of care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채널을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병의 종류라든지 아니면은 건강 문제의 그 특성이라든지 아니면 경중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병원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고요. 아니면은 그냥 의원하고 연결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모바일 폰이나 뭐 일을 하다가도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집에서 컴퓨터를 통해서 화상 채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언제 어디서나 나의 문제를 상담받을 수 있는 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텔라닥이 자랑하는 그들의 장점입니다. 그 다음 장에서는요, 토탈 메디컬 케어라는 말을 썼는데요. 그 의미는 뭐냐면 방금 그 전에 슬라이드
슬라이드에서 살펴본 모습은 뭐 언제 어디에서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 환자 아니면은 꼭 환자가 아니더라도 되죠.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많은 건강 관련 이슈들이 있는데 만성 질환이 될 수도 있고 급성 질환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복합적인 케어가 필요한 그런 질병이 될 수도 있겠죠. 정신 질환도 포함이 되고요. 스페셜 케어 아니면 웰빙에 관한 거 그리고 질병 예방에 관한 거 이렇게 다양한 이슈들을 한 번에 케어해 준다. 안 되는 게 없다는 거죠. 텔라닥을 통해서 건강에 재반 관련된 모든 것을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 텔라닥이 자랑하는 그들의 장점입니다. 텔라닥은 또 그들 자신을요 데이터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그 의미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은 반복적으로 의료를 제공하잖아요. 이렇게 의료를 제공하면서 데이터가 계속해서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 데이터가 계속 축적이 되잖아요. 그러면 축적된 데이터를 통합을 하고요. 그 통합된 데이터를 분석하고 해석을 하겠죠. 그러면 그 분석된 내용 그리고 해석을 통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을 가지고 다시 의료 서비스에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선순환이 계속해서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사이클이 무한적으로 반복되면서 데이터의 양은 계속해서 커지겠죠. 그리고 데이터의 양만 많아지는 것이 아니고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만들어지는 결과물, 그 분석 내용도 계속해서 질이 향상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텔라닥은 그들 자신이 데이터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에서는요 텔라닥은 모두가 만족하는 솔루션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의미는 뭐냐면 텔라닥이라는 서비스를 생각해 볼 때 3개의 파티가 인발부가 됩니다. 관여가 된다는 거죠. 자, 첫 번째 파티를 우리가 멤버라고 부르고요. 이 멤버라는 것은 환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케어 프로바이더. 케어 프로바이더는요 병원이라든지 의원이라든지 이렇게 의료를 제공하는 업체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클라이언츠가 있는데요. 클라이언츠는 이 멤버들을 고용하고 있는 고객사를 얘기합니다. 기업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세 개의 파티가 지금 관여가 되어 있는데 모든 파티들이 다 만족하는 서비스가 텔라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멤버의 입장에서는요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매일 2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맞춤형 헬스 서비스 아까 보신 것처럼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의료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맞춤형이 가능하죠. 커스터마이즈라는 거죠. 이렇게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를 매일 25,000명이 넘는 멤버들한테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점은 이렇게 멤버들이 얼마나 이 서비스에 만족을 하는지를 조사해 보면 넷 프로모터 스코어가 60이 넘어간다는 겁니다. 넷 프로모터 스코어는요 우리가 흔히 NPS라고 부르는 건데요. 한 가지 설문, 한 가지 질문을 가지고 이 수치를 측정을 합니다. 서비스를 받은 이후에 이 환자나 아니면 멤버한테 물어보겠죠. 지금 텔라닥 서비스를 이용하셨는데 텔라닥을 과연 친구나 아니면 친척 가족들한테 얼마나 추천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라는 질문을 하나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설문을 0점에서 10점의 점수를 매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9점이나 10점을 주게 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만족하는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을 프로모터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7점하고 8점은 중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0점에서 6점까지를 디모터라고 불러서 그 서비스에 만족을 못하고 오히려 안 좋은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로 봅니다. 그렇게 해서 9점에서 10점을 준 사람들의 비율 빼기 0점에서 6점을 준 사람들의 비율을 빼면요 그것이 바로 NPS 스코어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40 정도를 넘어가면 보통 좋은 NPS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텔라닥 같은 경우는 넷 프로모터 스코어가 60이 넘어간다. 따라서 굉장히 자랑할 만한 높은 점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요. 케어 프로바이더, 즉 의료 제공 업체 입장에서도 만족할 만한 부분이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아마 데이터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텔라닥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계속 쌓여서 그 데이터를 분석하고 다시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잖아요. 따라서 데이터를 활용한 보다 효율적이고 맞춤형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의료 제공 업체 입장에서도 굉장히 만족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요. 스텝드 케어 모델을 통해서 심각한 증상이 있는 환자에게 우선권 부여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얘기가 뭐냐면요. 스텝드 케어 모델은
가장 먼저 조금 필터링을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건강 관련된 이슈 그리고 문제들 그리고 환자들은요 여러 가지 레벨에 있잖아요. 당장 그 병원에 가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성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단순히 상담으로도 치료가 가능하거나 아니면 단순히 상담 처리를 해서 이렇게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환자들이 지금 우선권을 가져야 되고 어떠한 환자들은 상담만으로도 해결이 가능한지를 가려내는 그런 툴이 필요하잖아요. 텔라닥이 그러한 역할을 잘 해준다는 거죠. 왜냐하면 원격적으로 이렇게 전화나 아니면 화상통화, 화상 채팅을 통해서 일단 이렇게 상담을 시작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간단한 문제들은 그 즉석에서 해결을 해줄 수가 있고 만약에 화상 진료로 해결이 될 만한 문제가 아니면 이제 병원으로 오세요라고 얘기한다든지 아니면은 전문의를 소개시켜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에스컬레이트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면에 있어서 의료 제공 업체 입장에서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의료 봉사 활동을 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를 행할 수 있는 방식이 형성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라이언트, 고객사 입장에서 보면요. 만성질환 케어 등록 비율이 30%가 넘어간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의료보험이라든지 의료비의 그 지출을 살펴보면 만성질환에서 지금 발생하는 비용이 정말 높거든요. 80%가 넘어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 고객사 입장에서는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좋은 그런 혜택이 되죠. 예를 들어서 당뇨병의 경우에는요. 1년당 1,908달러 절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기업을 운영하는 그 경영자예요. 그런데 이 경영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의료 그 서비스 업체들이 있는데 텔라닥과 만약에 파트너십을 체결한다면요.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텔라닥을 이용하게 되면 그 당뇨병을 가지고 있는 그 직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보통 굉장히 흔한 질병입니다. 당뇨병이 미국에서는 특히. 그래서 이 당뇨병의 경우에는 환자 한 명당 1년에 절감할 수 있는 코스트가 1,900달러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그 비용의 절감 효과가 있다. 이런 면에서 기업 입장에서도 굉장히 만족할 수밖에 없다. 방금 보신 것처럼 그 멤버라든지 의료 제공업체 그리고 고객사 3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텔라닥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제목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방송 제목은 내가 원격 진료 대장주다 였거든요. 자, 그러면 어떠한 면모를 가지고 있길래 텔라닥이 원격 진료의 대장주라고 불릴 수 있는지 그 진면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춘 500대 기업 중에 40% 이상이 이용한다. 따라서 대기업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업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50개 이상의 의료보험 상품이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의료보험을 가지고 있는 고객 입장에서는 내가 만약에 텔라닥을 통해서 진료를 받았을 때 의료보험이 되냐 안 되냐가 굉장히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되잖아요. 그런데 50개 이상의 의료보험 상품이 적용이 된다는 것은 텔라닥이 고객 확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70개 이상의 보험사 그리고 금융사와 연동이 되어 있다는 점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11,000개의 병원 그리고 의료기관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텔라닥 같은 경우는 일단 화상을 통한 이렇게 원격 진료로 시작을 하겠죠. 그리고 상담을 통해서 이 환자는 병원에 직접 가봐야겠다 아니면 의료기관과 연결을 시켜줘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좀 더 인텐시브한 그런 진료를 받으라고 이제 권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될 때 지금 무려 11,000개의 병원 그리고 의료기관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플로우가 조금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수도 있겠죠. 지금 가지고 계신 증상을 가지고는 이러한 병원에 찾아가시면 됩니다라고 연결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텔라닥이 해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2020년 한 해 동안 서비스를 제공한 건수가 무려 1,400만 건입니다. 참 대단한 숫자죠. 1,400만 건의 서비스를 1년 동안 제공을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보실 부분은요. 텔라닥의 매출 성장 전략인데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요. 무려 4가지의 층을 가지고서 그러니까 매출을 발생하는 방법이 단 하나가 아니고요. 앞으로 우리는 매출을 계속해서 성장시킬 건데 이 성장시키는 방식이 그 전략이 무려 4개의 층으로 쌓여져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일단 멤버 수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증가시킬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서비스 그리고 상품의 수 역시도 증가를 시킬 거라고 합니다. 서비스의 수가 늘어나고 상품의 수가 늘어난다는
한다는 것은 기존 멤버들이 2개 이용할 것을 3개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4개 이용할 것을 5개, 6개씩 이용할 수도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서비스의 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계속해서 매출이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서비스 이용률 역시 증가시킬 것이다. 마지막으로 추가적인 매출 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것이다. 이렇게 4가지의 전략을 가지고요. 텔라닥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텔라닥은요,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로 진출해 있는 그 인터내셔널 기업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크긴 한데요. 그래서 텔라닥의 기업 가치, 투자 가치를 산정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부분이요. 텔라닥은 이미 기업을 늘릴 만큼 늘렸다. 그래서 앞으로 성장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의견이 나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텔라닥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보시는 부분은요, US 지역, 그 미국 지역의 텔레헬스니까 원격 진료 부분인데요. 지금 이미 텔라닥을 이용하고 있는 멤버의 수가 7,300만 명 정도 된다. 굉장히 커다란 숫자잖아요. 이미 마켓 그 쉐어가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큰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늘려나가는 것은 어렵지 않나라는 의견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텔라닥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얘기를 해줄 수가 있죠. 일단은요, 고객사의 직원 중에 미사용자의 수가 6,500만 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사 직원들 중에서요, 그 텔라닥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애플이 만약에 텔라닥의 고객이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애플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직원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반 가까운 사람들은 텔라닥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다른 의료 서비스를 받는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이 6,500만 명이라는 그 고객 역시도 잠재 시장에 들어간다. 따라서 언젠가는 이 기존의 그 고객들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흡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얘기하는 것은 미국 전역에 남아있는 시장 규모 역시 아직은 1억 8,200만 명이 남아있다.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장의 규모는 아직 4분의 1도 되지 않는다. 아직 갈 길이 멀다라고 얘기해주고 있고요. 그리고요, 또 하나 살펴보실 부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원격 진료 전반적인 거 말고요, 다이아벳 그리고 하이퍼텐션이니까 당뇨 그리고 고혈압만 떼어서 살펴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 당뇨 그리고 고혈압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의 숫자가 엄청납니다. 거의 7천만 명 정도가 되는데요. 이렇게 7천만 명이라는 시장의 규모죠. 근데 거기에서 지금 리본고를 통해서 확보한 고객의 수가 50만 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펴보면요, 이 50만 명이라는 것은 전체 시장의 규모에서 굉장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이 예전에 제가 리본고에 투자할 때 굉장히 리본고의 투자 가치를 높게 살 수 있는 이유였거든요. 고객사의 직원 중에서 미사용자의 수가 1,800몇 명이다. 이 의미는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원격 진료도 마찬가지였지만 고객사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고객사 안에 분명히 당뇨병이라든지 고혈압을 가지고 계신 그런 환자들이 계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텔라닥을 통해서 치료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 규모가 무려 1,800만 명이나 된다는 거고요. 언젠가는 이 1,800만 명을 우리 텔라닥이 흡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당뇨 그리고 고혈압을 가지고 있는 그 미국 인구의 수가 굉장히 컸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천만 명인데요. 그 7천만 명 중에 아직 5,200만 명은 텔라닥의 고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커다란 시장이 아직 존재한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미국 시장에 우리가 개척할 수 있는 시장이 많이 남아 있다라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은요, 크로스셀링 기회입니다. 텔라닥 같은 경우는요, 멤버의 수가 급격하게 계속 증가를 해왔죠. 지난 2, 3년 동안.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요, 이 멤버 가입자 수의 증가세가 예전만 같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에 그들이 내놓은 가이던스를 보면요, 올해 역시도 매출의 증가 그 예상치를 70%에서 한 80% 정도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그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크로스셀링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17년에는 그
그 원격 진료의 서비스 중에 단 하나의 서비스만 이용하는 고객이 대부분이었습니다. 91%였거든요. 그런데 2020년이 되면요, 한 가지의 서비스만 이용하는 고객은 이제 57%로 줄었고요. 두 개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18%, 그리고 세 개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25%나 됩니다. 그 의미는 아직까지 57%나 되는 고객이 하나의 서비스만 이용하니까 이 고객을 상대로 우리가 추가적으로 세일즈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크로스셀링 액티비티를 벌여서 이 고객들도 이 두 개나 세 개 정도 이용할 수 있는 고객으로 우리가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른쪽에는요, 만성질환 쪽인데요. 즉 리본고 비즈니스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성질환 쪽은요, 오히려 더 기회가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왜냐면 2017년까지는요 사실 한 가지의 서비스만 이용하는 고객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 보시면 지금 27%나 되는 고객들이 드디어 두 개 이상의 상품을 이용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73%나 되는 고객이 단 하나의 서비스만 이용한다. 예를 들어서 뭐 당뇨병이면 당뇨병, 아니면 고혈압이면 고혈압, 요 부분만 지금 케어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고객들을 지금 텔레닥의 원래 서비스 원격 진료 쪽으로 얼마든지 옮길 수 있는 그런 크로스셀링의 기회가 남아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요, 텔라닥이 스스로 말하고 있는 투자 매력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첫 번째 투자 매력은요, 2023년까지 연평균 매출 성장률이 30에서 40% 정도를 계속 꾸준하게 보여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굉장히 성장률이 좋았잖아요. 100% 가까운 그런 성장률을 보여주는 그런 기업이었는데 앞으로도 한 3년 정도는 30%에서 40% 정도는 꾸준히 매출이 올라갈 것이다. 따라서 걱정 말라는 메시지를 투자자들한테 던져주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보시면요, 80% 이상이 반복 매출이다. 그리고 90%를 넘는 고객 유지를 가지고 있다. 이 수치가 사실 제 생각엔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텔라닥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의 리더죠. 마켓 리더입니다. 그 점유율이 굉장히 큰, 이미 마켓을 독식하고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 확보한 멤버를 얼마나 잘 유지할 수 있냐가 굉장히 중요한 미래의 성공의 척도가 되겠죠. 따라서 고객 유지율이 90%가 넘어간다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고객 유지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 반복 매출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60%가 넘어가는 그로스 마진입니다. 여러분 그로스 마진 기억하시겠죠? P&L, 즉 인컴 스테이트먼트라는 것을 보시면요, 가장 위에 있는 게 매출이잖아요. 그리고 그 매출에서 직접 비용이라는 것을 빼게 되죠. 그 직접 비용은 영어로 우리가 보통 코스트 오브 세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제가 항상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때 레스토랑, 그 식당을 얘기하잖아요. 식당에서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죠. 식자재비가 있죠. 이렇게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같이 따라오는 비용을 코스트 오브 세일즈라고 부르는데요. 이 코스트 오브 세일즈를 제외하고 남은 순이익을 우리가 그로스 마진이라고 부릅니다. 한국말로는 총이익이라고 부르고요. 이 총이익이요, 지금 60%가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요, 그로스 마진이 높은 기업들은요, 나중에 순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로스 마진이 높은 상태에서 지금 아직까지도 적자를 보고 있다는 얘기는 중간에 빠져나가는 비용이 많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오퍼레이팅 익스펜스라고 부르는데요, 영업 비용이라고 부르죠. 이 영업 비용은 대부분 우리가 얼마든지 마음을 먹으면 줄여나갈 수 있는 그런 비용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구 개발비라든지 아니면 세일즈, 마케팅 이런 데 사용하는 비용들은 우리가 나중에 미래에 나가서 얼마든지 마음 먹기에 따라서 급격하게 감소시킬 수 있는 비용이잖아요. 따라서 그로스 마진이 높다는 것은 향후에 텔라닥이 경영진이 만약에 우리 여기까지 개발을 해냈으니까 이제는 연구 개발비를 조금 줄이자, 아니면 세일즈에 들어가는 돈, 마케팅에 쓰는 돈을 조금 줄이자라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순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마련되어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투자자들을 걱정시키는 부분도 몇 가지 발견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유료 멤버의 성장률 둔화입니다. 지금 보시는 표에서 살펴보실 수 있는 부분은 그 전년도에 비교했을 때 얼마나 멤버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표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2019년은 전년도에 비해서 61%나 멤버의 수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41.1%가 올라갔죠. 그래서 꾸준히 멤버
멤버의 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2021년을 보시면 성장률 예상이 0.4%에서 4.2%가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요, 앞으로 멤버 수를 늘려나가면서 매출을 성장시키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금 남아있는 것은 업셀링이라든지 아니면 크로스셀링 같은, 아니면 새로운 모델을 아예 만들어야겠죠.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만 성장이 가능해졌다. 지금 이제 텔라닥은 더 이상 멤버를 계속 늘려서 성장을 올리는 그런 기업은 더 이상 아닌 거죠. 이 점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향후 투자의 방향을 결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요, 멤버당 월 매출 추이를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멤버당 월 매출은요, 2020년 4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전년도랑 비교를 해보면요, 약 1.93배가 상승했습니다. 한 사람이 사용하는 그 비용이 거의 2배 가까이 오른 거잖아요. 이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거겠죠. 우리가 기업의 투자 가치를 생각할 때요,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시장의 규모죠. 지금 보시는 것은요, 원격 진료 시장의 성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 마켓 인사이트라는 컨설팅 회사가요, 2020년 4월에 발표한 리포트거든요. 이거 얼마 되지 않은 리포트죠. 이 리포트에 따르면 지금 연평균 성장률, 원격 진료 시장의 성장률은요, 2020년부터 2026년까지 19.3% 정도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요, 2020년부터 2026년이면 약 7년인데요. 7년간 지금 시장의 사이즈, 마켓의 규모가 약 4배 정도 커질 수 있다는 거죠. 3.9배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 레포트는 지금 글로벌 마켓 인사이트에서 만든 건데 제가 다른 레포트도 하나 찾아봤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은 그랜드 뷰 리서치라는 컨설팅 회사, 또 다른 회사죠. 이 회사가 2021년 2월이니까요. 불과 한 달 전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2021년부터 2028년까지 약 7년 동안 그로스 레이트, 성장률을 보면요, 매년 22.4%가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요, 7년간 무려 4.1배 정도 올라간다는 거죠. 지금 두 개의 컨설팅 회사에서 예상치를 발표한 것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보시면서 느끼는 점은요, 두 회사 모두 7년간 약 4배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연평균으로 따지면 약 20%에서 21% 정도가 평균으로 나오겠구나. 따라서 20%가 넘는 성장을 보여줄 시장이 바로 원격 진료 시장이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텔라닥의 투자 리스크를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백신 보급과 투자 자금의 이동입니다. 이미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텔라닥의 주가는요, 30%가 넘게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백신이 보급되고 나면 병원에 직접 가지 우리가 굳이 원격 진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가, 이러한 식으로 사고를 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요,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업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텔라닥의 고객은 사실 기업이지 멤버들이 아닙니다. 그 멤버는 기업에 다니고 있는 종사자들이죠.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팬데믹이 끝났다고 해서 일부러 또 다른 케어로 바꿀 필요가 없는 겁니다. 현재 비용을 많이 절감할 수 있고, 그리고 또한 아까 보신 것처럼 환자들, 멤버들의 NPS가 굉장히 높았잖아요. 만족도까지 높은 서비스이기 때문에 굳이 다른 서비스로 바꿔야 될 이유는 좀 찾아보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중요한 점은요, 마켓에서, 시장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백신이 보급되면 텔라닥은 필요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하나의 리스크가 된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투자 리스크는요, 경제적 해자의 결여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오늘 함께 살펴보신 것처럼 아마존이 지금 텔라닥의 강력한 라이벌로 떠오르고 있죠. 그리고 또한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요, 이제는 화상통화 이런 게 굉장히 쉬워졌고 또 사람들이 즐겨 하고 있잖아요. 줌이라든지 스카이프를 통해서 얼마든지 원격 진료를 그 누구나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현상, 그리고 사회적인 기반이 마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과연 텔라닥을 따라잡을 수 있는 다른 회사들이 쉽게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한번 걱정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세 번째는요, 멤버 수 성장의 둔화입니다. 함께 살펴보신 것처럼 2021년의 멤버 수의 성장은 10%도 되지 않는 굉장히 낮은 수치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데요. 과연 멤버가 늘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매출의 성장을 일궈낼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앞으로 우리가 텔라닥이 분기 보고서를 발표하면 반드시 읽어봐야 할, 체크해봐야 할 투자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투자 리스크는요, 15배가 넘는 PS 레이시오, 그리고 2023년은 되어야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텔라닥은 그동안 주가가 많이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주가 기준으로요, PS 레이시오 프리미엄이 15배가 넘어갑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싼 주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 입장에서는 15배가 넘어가는 PS 레이시오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다. 앞으로 조금 더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요, 텔라닥에 투자를 할 때는 어느 정도 변동성은 각오를 하시고 떨어졌을 때 집중적으로 투자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텔라닥에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 투자 비중이 5번째로 많은 것이 텔라닥입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논리를 가지고 저는 텔라닥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원격 진료 시장의 성장 추세인데요. 방금 전에 함께 살펴보신 것처럼 연평균 성장률이 20% 가까이 되잖아요. 19.3%라고 예상하는 리서치 펌이 있었고요. 또 하나의 리서치 회사는 22.4%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렇게 원격 진료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논리가 또 있는데요. 보시면 원격 진료를 직원의 복지 혜택으로 포함한 기업의 비율이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요, 원격 진료는 사실 복지 혜택에 해당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불과 27%의 기업만이 이것을 인정했었거든요. 그런데 2019년의 기준으로 해서 보면요, 82%의 기업들이 복지 혜택으로 원격 진료를 이제 추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더 저렴하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자, 세 번째는요, 미국 전체 의료비에서 병원비 그리고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53%에 이른다고 합니다. 따라서 원격 진료가 환영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토대가 마련이 되는 거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텔라닥과 같은 원격 진료를 이용하게 되면 병원비, 인건비가 확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50% 넘어가는 이 비용이 많이 절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죠. 자, 텔라닥 투자 가치의 네 번째는요, 전 세계 130개국에서 30개 정도의 언어로 이미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의미도 보면요, 앞으로 계속해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남아있다. 그리고 멤버의 수도 지금 정체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 기업으로서 시장 점유율을 올릴 수만 있다면 다른 국가에서도 계속해서 멤버를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자, 다섯 번째는요, 10억 건 이상의 의료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텔라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쌓여있는 데이터를 계속해서 확장시켜서 결국은 플랫폼 기업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면에 있어서 데이터가 계속 쌓여간다는 점 역시 텔라닥의 기업 가치를 계속해서 올려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2020년에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합병이 있었죠. 리봉고라는 기업을 인수함으로써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 그리고 정신질환까지 이 영역을 확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텔라닥이 이제 안 되는 것이 없는 어떠한 질병 그리고 어떠한 그 헬스케어의 이슈들도 한 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복합적인 서비스 프로바이더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인수가 되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인수합병이 있었는데요. 인터치 헬스라는 기업을 또 인수했습니다. 마찬가지로 2020년에 있었고요. 이 인터치 같은 경우는요, 함께 일하고 있던 파트너 병원이 무려 450곳이 됐었고요. 그리고 의사의 숫자도 14,500명이나 됐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많은 병원 그리고 의사들과 한꺼번에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좋은 인수의 기회가 되었던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인터치 헬스를 인수함으로써요, 병원 쪽은 물론이고 앞으로 만약에 텔라닥이 발전을 한다면 의료기기 기업들의 플랫폼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열려있다. 이렇게 영역이 점점 확장되는 모습을 텔라닥이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커다란 투자 가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요, 가장 중요한 것을 밑에 적어보면요, 궁극적으로는 의료계에 관련된 모든 부분을 통합할 수 있는 종합 플랫폼으로 성장해 주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바랍니다. 그 말은요, 진료를 예약한다든지 결제, 처방, 약 주문하고 배달도 포함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의료보험이라든지 의료 기록을 보관하고요. 그 보관된 기록을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 이렇게 모든 것을 단 하나의 플랫폼에서 다 확장시켜서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커다란 모습의 텔라닥이 돼 주기를 바라면서 저는 투자를 지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다음 챕터에서는요, 텔라닥의 Q4 어닝 결과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매출 성장 부분인데요. 2020년의 4분기 매출 성장은요, 전년 대비해서 145%나 성장을 했습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2020년 전체 1년의 연간 매출 성장을 살펴봐도요, 전년 대비해서 98% 성장, 거의 2배 정도 됐다는 거죠. 따라서 아직까지 텔라닥은 매출 성장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기업이다. 2021년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사뭇 기대가 됩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에서는요, 텔라닥 P&L인데요. P&L 상에서 순손실 부분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보신 것처럼 그 매출 부분은요, 1년 동안 매출이 무려 98% 거의 2배 가까이 성장을 했잖아요. 그 와중에 지금 넷 로스 적자를 보시면요, 이 순손실이 작년에는 98밀리언 밖에 되지 않았었는데요, 올해 순손실은 마이너스 485, 즉 5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자, 이렇게 매출은 100% 정도 늘어났는데 이 순손실이 5배 늘어났다는 것은요, 이렇게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텔라닥은 적자에서 벗어날 기미도 보이지 않고요, 더 중요한 것은 텔라닥의 경영진이 아직까지 적자에서 벗어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봐야 됩니다. 아직은 미래를 위해서 꾸준히 투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진짜로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고 있는지 살펴봐야겠죠. 그 다음 장을 보시면 연구개발비 투자 부분입니다. 테크놀로지 앤 디벨롭먼트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다른 기업 같은 경우는 보통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라고 부르는데요, 텔라닥은 테크놀로지 앤 디벨롭먼트가 R&D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연구개발비 투자가 작년에는 64밀리언에서 올해는 165밀리언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의미는요, 전년 대비 무려 155% 증가한 거죠. 매출이 98% 증가했는데 그 와중에 연구개발 비용은 155%가 증가했다는 것은 매출 증가보다도 오히려 더 비용을 늘렸다는 거잖아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적자를 벗어날 그런 계획이나 의도는 없는 것으로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2020년 매출에 비해서 이 테크놀로지 앤 디벨롭먼트 연구개발비에 투자한 비용의 비율을 살펴보니까요, 15.1% 정도를 지금 연구개발비에 쓰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텔라닥은 당분간 적자 기업으로 계속 남아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발란시트이 얼마나 건강한지가 굉장히 중요한 투자의 척도가 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발란시트 상에서 커런트 레이시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커런트 레이시오는요, 커런트 에셋을 커런트 라이어빌리티로 나누어 주는 거잖아요. 커런트 에셋은 유동 자산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1년 내에 우리가 현금화할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을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 나타나 있는 커런트 라이어빌리티는요, 유동 부채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1년 내에 우리가 갚아야 하는, 1년 내에 갚아야 하는 빚을 우리가 커런트 라이어빌리티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직접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커런트 에셋은요, 지금 1059607이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토탈 커런트 라이어빌리티는 332649가 나옵니다. 따라서 두 수치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3.2라는 커런트 레이시오가 나오는데요. 이 의미는 현재 텔라닥이 1년 내에 갚아야 되는 부채의 규모보다 1년 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성 자산의 규모가 3.2배가 더 많다는 겁니다. 따라서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텔라닥의 재정 상태는 매우 탄탄하다라고 결론을 내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요, 이번에는 단기적인 관점 말고요, 장기적으로 봐서도 텔라닥이라는 기업이 탄탄한 재정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투자할 만한 기업인지, 장기적으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안정성이 확보가 되고 있는지 살펴봐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텔라닥의 전체 자산 중에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해 보면 됩니다. 우리가 총 자산 중 부채 비율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토탈 라이어빌리티 나누기 토탈 에셋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문제가 하나 있네요. 지금 보시면요, 토탈 라이빌리티가 필요한데 토탈 라이빌리티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커런트 라이빌리티는 있는데 토탈 라이빌리티, 총 부채의 규모가 나타나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 될 것 같아요. 총 부채는 총 자산에서 총 자기자본을 빼면 되거든요. 여기 보니까 총 자기자본은 나와 있습니다. 스톡홀더즈 에퀴티가 총 자기자본이거든요. 따라서 총 부채를 구하기 위해서는 총 자산인 1775528에서요, 총 자기자본인 15883,804를 빼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보니까 부채의 규모가 1871,477로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계산된 총 부채를 가지고 총 자산 중 부채 비율을 직접 구해 보니까요, 그 비율이 0.11이 나오는데요.
이 의미는 11%란 얘기죠. 뭐가 11%냐면요. 전체 자산 중에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이 11%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89%는 자기 자본, 내 돈이란 얘기죠. 빌린 돈이 11%, 나머지 89%가 내 돈. 따라서 장기적으로 봐서도 지금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텔라닥이 갑자기 이렇게 무너지거나 할 일은 전혀 없는 거죠.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기에도 굉장히 리스크가 적은 종목으로 우리가 결론을 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텔라닥이 분기 보고서에서 발표한 2021년의 전체 가이던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부분은요, 총 매출이겠죠. 2021년 총 매출 예상치는요, 1.95 빌리언에서 2.0 빌리언 정도로 지금 예상치를 던져줬는데요. 전년 대비해서 77%에서 82% 정도의 성장을 예상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밑에 보시면 2021년 예상 유료 멤버 수는요, 52밀리언에서 54밀리언, 즉 5200만 명에서 5400만 명 정도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 의미는요, 전년 대비해서 2020년 대비해서 0.4%에서 4.2%밖에 성장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많이 성장하는 게 4.2니까 굉장히 심각한 수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어떻게 77%에서 82%가 성장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우리가 관심을 갖고 이 일이 실제로 가능할지를 한번 트래킹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이번 챕터에서는요, 텔라닥의 2025년 예상 주가를 함께 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많은 기업들의 예상 주가를 반복적으로 산정해 왔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빨리 진행해도 여러분들 따라오시는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미주의 예상 주가 산정 방식은 두 가지죠. 그 중에서 텔라닥은 아직 적자 경영 중인 성장주이기 때문에 성장주의 모델을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텔라닥의 예상 주가 2025년 예상 주가를 산정하는 공식은요, 타겟 프라이스 이퀄 레비뉴 퍼 쉐어 곱하기 프라이스 투 세일즈 레이쇼로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레비뉴 퍼 쉐어는 2025년의 예상이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예상 주가가 2025년 거니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2025년에 RPS가 필요한데 2025년 RPS는 두 가지 정보가 필요합니다. 먼저 2025년에 레비뉴 매출의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가 필요하죠. 보시는 것처럼 시킹 알파의 전문가들이 내놓은 전망치를 보니까 5.47 빌리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필요한 수치는요, 이 레비뉴 매출을 쉐어로 나눠야 되잖아요. 쉐어라는 것은 발행 주식 개수죠. 우리가 shares outstanding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 발행 주식의 수는 152.7 밀리언입니다. 따라서 이 매출을 발행되어 있는 주식의 개수로 나누면 우리가 RPS를 구할 수 있겠죠. 직접 해봤습니다. 해보니까요, 5470 밀리언으로 바꿔서 해야겠죠. 5470 밀리언 나누기 152.7 밀리언은요 35.82달러가 나옵니다. 이 얘기는요, 2025년이 되면 텔라닥의 한 주가 만들어내는 매출의 규모가 35달러에서 조금 넘어간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RPS를 구했으니까요, 이번에는 Price to Sales Ratio를 산정해야 되는데요. 이 Price to Sales Ratio라는 것은 매출의 규모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몇 배 정도 올라가 있는지 프리미엄을 책정하는 그런 계산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PS 레이시오는 우리가 예상하기가 참 까다롭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현재 PS 레이시오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텔라닥은요 15.83배의 PS 레이시오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텔라닥이 지난 12개월 동안 만들어낸 매출의 규모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15.83배 올라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요, 과거에는 어떤지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PS 레이시오가 가장 많이 떨어져 있었던 그 기간을 살펴보니까요, 2016년 5월 달에 무려 4.0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의 규모보다 시가총액이 4배 정도 올라가 있었다는 거죠. 이때 투자를 했으면 참 좋았겠죠. 그리고 맥시멈을 살펴보니까요, 2020년 8월이었는데 무려 매출의 규모에 비해서 25.6배까지 그 주가가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평균을 따져보니까 5년 평균이 지금 11.4가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그럼 과연 2025년이 됐을 때 예상 주가는 어느 정도 수준이 될지 한번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텔라닥의 주가는요 190.98달러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190.98달러를 기준으로 했을 때 과연 5년 후, 앞으로 4년 후겠네요.
앞으로 4년 후에 텔라닥의 주주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예상해 볼 수 있는 주가는 어느 정도 수준이 될까요? 일단 벤치마킹을 좀 해보면요. 암웰이라는 원격 진료 경쟁 기업이 있습니다. 이 암웰의 PS 레이쇼를 살펴보니까요. 14.86 정도가 나옵니다. 14.86이면 현재 텔라닥의 PS 레이쇼랑 거의 비슷한 수준, 약간 떨어져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비바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비바를 여기에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 비바는 소프트웨어, 그 사스 기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디칼 쪽에 지금 집중되어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 기업이거든요. 따라서 약간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현재 비바라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PS 레이쇼는 28.37. 따라서 비바는 텔라닥의 PS 레이쇼보다는 훨씬 더 올라가 있는 프리미엄을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죠. 자, 그렇게 보면요. 과연 2025년이 됐을 때 PS 레이쇼가 어느 정도로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그 PS 레이쇼 형성치 곱하기 2025년 RPS를 곱하면 바로 2025년의 예상 주가를 우리가 계산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세 가지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수준의 프리미엄이 유지가 가능하다면 앞으로 4년 후에 15.83배가 계속 유지된다면 자, 예상 주가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35.82 곱하기 15.83을 하니까 567.03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요. 현재 190.98에서 약 3배 정도 주가의 상승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뭐냐면요. 역대 평균 수준의 프리미엄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15.83배도 그렇게 낮은 수치는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따라서 15.83배가 약간 더 떨어질 가능성도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따라서 역사적인 평균치 11.4배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요. 그렇게 되면 408달러가 조금 넘게 주가가 형성될 예상입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190달러에서 408달러까지 약 2.1배가 상승하게 되는 건데요. 4년 동안 약 2.1배, 2배 이상 주가가 올라간다는 것은요. 나쁘지 않은 투자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역대 최고 수준의 프리미엄을 한번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텔라닥의 가장 높은 프리미엄은 25.6까지 올라갔었죠. 만약에 25.6으로 4년 후에 프리미엄이 형성이 된다면 주가는 무려 918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현재 주가에 비해서 약 4.8배 정도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는 겁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여러분께 드리면요. 아직까지도 텔라닥은 15.83배, 아직 약간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11배 정도로 하락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따라서 이렇게 11.4배까지 떨어지면 지금의 주가에 비해서 2.1배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예상치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과연 2025년이 됐을 때 35.82달러라는 RPS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꾸준하게 모니터링을 해봐야겠죠. 자, 오늘의 방송 마무리는 역시 Catch Me If You Want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첫 번째 메시지는요. 원격 진료 시장은 대박 시장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앞에서 함께 살펴보신 것처럼요. 원격 진료라는 시장은 앞으로 7년간 계속해서 20% 이상 성장할 가능성이 열려 있잖아요. 따라서 텔라닥이라는 기업은요. 굉장히 좋은 그런 규모가 있고 아직 성장이 계속 열려 있는 그런 시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관건은 앞으로 심화될 경쟁에서 얼마나 경쟁력을 갖추고 살아남을 수 있는가 이 모습을 우리가 지켜봐야겠죠. 자, 두 번째 메시지는요. 2021년 매출 성장 가이던스가 77%에서 82% 성장할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과연 이 부분이 가능할지를 함께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텔라닥의 멤버 수는요. 사실 5%도 성장하지 못할 것으로 2021년에 전망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매출이 과연 77%에서 82% 정도 성장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팔로우업 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메시지는요. 메디컬 데이터를 기본으로 한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할 것을 기대하면서 저는 텔라닥에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이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분산 투자가 정답이다. 텔라닥은 지금 현재로서는 선두 주자가 확실합니다. 하지만 아마존 같은 그 후발 주자 그리고 특히 상대가 아마존일 때는 쉽게 안심을 할 수가 없죠. 따라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텔라닥의 주주이기도 하지만 아마존이라는 기업에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텔라닥과 아마존의 경쟁을 바라보는
투자자 입장에서 두 종목을 모두 갖고 있다면 불안한 마음보다는 조금 더 재미있게 이들의 경쟁 구조를 살펴보고 모니터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어젯밤 미국 증시에서는요, 테크 주식 그리고 성장주들이 약간 힘내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는데요. 사실상 최근 한두 달 정도는요, 주가의 흐름이 그리 좋았던 상황은 아니었죠. 저 역시도 작년부터 꾸준하게 상승하던 수익률이 45% 이상까지 치솟았었는데요. 이제는 20% 아래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수익률은요, 사실 우리의 은퇴 계획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깨달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적어도 당분간은 말이죠.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많이 통용되는 단어 중에요, 포모 그리고 물타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중에 물타기는요, 보유 종목의 수익률이 마이너스일 경우에 추가 매수를 통해서 마이너스의 정도를 희석시킨다는 뜻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너무나 위험하면서도 확률이 떨어지는 투자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주식을 매수할 때는요, 우리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종목인지 아닌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보유하고 있다면 그 수익률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주식의 수익률이 얼마인지는 고려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요, 아무리 수익률이 좋은 종목이라도 지금 이미 내가 한 200%, 300% 정도 수익을 냈더라도 만약에 투자 시점에서 투자 가치가 굉장히 높아 보인다면 더 매수를 해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무리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주식이 지금 많이 떨어져서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보일지라도 만약에 지금 현재 기업의 악재 그리고 어려움이 있다면 추가로 매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모두 잘 알고 계신 것처럼요, 저는 기업이나 주식 종목을 좀 깊숙이 파고드는 편이잖아요. 기업이나 CEO 관련 영상도 많이 시청하고요, 여러가지 수치를 통해 분석도 자주 해보는 편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면서 장기 투자를 진행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업에 정을 붙이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투자자의 행동 양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의 투자 원칙 그리고 투자 논리를 만들어서요, 기업에 투자를 진행하되, 물론 그리고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을 응원하는 그런 마음도 있어야겠죠. 이렇게 응원하면서 열심히 바라보면서 분기 보고서도 계속 읽어보고요, 기사도 찾아보고 좋은 뉴스가 있으면 박수도 쳐주고요. 하지만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일 때는요, 언젠가는 정신 차리겠지 하면서 우리 자신을 도닥거리기보다는요, 이 기업 말고도 투자할 곳은 얼마든지 많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과감한 결정과 선택을 해야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주식 투자는 어디까지나 우리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수단이지 목적은 아니니까요.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